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기 안개가 자욱하게 낀 독일의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때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입니다. 마을의 이름은 헤르초게나우라흐. 이 마을 한가운데에는 아우라흐라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강을 사이에 두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하고 있습니다. 강이 북쪽 사람들은 파란색 신발만 신고 남쪽 사람들은 검은색 신발만 신습니다. 빵집도 다르고 술집도 다릅니다. 심지어 강 건너편 사람과는 결혼은커녕 말조차 섞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걸을 때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푹 숙이고 상대방이 어느 브랜드의 신발을 신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별명이 구부러진 목의 도시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기막힌 증오의 역사는 바로 아돌프 다슬러와 루돌프 다슬러라는 두 형제의 피 튀기는 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신발을 파는 기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형제의 난으로 시작해 전 세계 100조 원 시장을 뒤흔든 거대한 스포츠 제국들의 전쟁이자 다윗이었던 나이키가 어떻게 골리앗인 아디다스를 무너뜨렸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비즈니스 드라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운동화를 신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욕망과 승부의 역사를 신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빗장 걸린 독일의 벙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형제의 갈등 속 아디다스의 성장. 이야기의 시작은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일의 어머니 세탁실에서 신발을 만들던 동생 아돌프 다슬러, 애칭으로 아디라고 불렸죠. 그는 미친 장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신발 가죽만 쳐다보고 어떻게 하면 선수들이 더 빨리 뛸 수 있을까만 고민했습니다. 반면 형 루돌프 다슬러는 타고난 영업맨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똥도 된장으로 팔 수 있는 사람이었죠. 이 둘은 완벽한 콤비였습니다. 다슬러 형제 신발 공장은 승승장구했죠. 첫 번째 에피소드, 1936년 베를린 올림픽과 젤시 오원스 사건. 여기서 첫 번째 비하인드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과 젤시 오원스 사건입니다. 당시 독일은 히틀러의 나치 치하에 있었고 아리아인의 우수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친 장인 아돌프는 나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무려 미국의 흑인 육상 선수인 제시 오원스를 찾아가 자신이 만든 스파이크를 신어달라고 설득합니다. 이건 목숨을 건 도박이었어요. 나치가 알았다면 반역죄로 끌려갔을 테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시 오원스는 그 신발을 신고 금메달 4개를 휩쓸며 히틀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슬러 형제의 신발은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벙커 사건으로 형제 간 갈등이 고조되다. 하지만 호사다라고 했던가요? 전쟁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두 형제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에피소드, 바로 벙커 사건입니다. 1943년 연합군의 폭격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아돌프 부부가 방공호로 뛰어들어옵니다. 그곳에는 이미 형 루돌프 가족이 피신해 있었죠. 아돌프는 쏟아지는 폭격을 보며 혼잣말처럼 내뱉습니다. 저 더러운 놈들이 또 왔군. 당연히 연합군 폭격기를 보고 한 말이었죠. 그런데 형 루돌프는 이 말을 자신과 가족을 향해 한 말로 오해합니다. 안 그래도 경영권 문제로 예민해져 있던 차에 동생이 나를 더러운 놈이라고 불렀다고 확신하게 된 거죠. 이 오해는 끝내 풀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형 루돌프는 미군에 체포되어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는데 그는 동생 아돌프가 자신을 밀고 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1948년 두 형제는 영원히 갈라섭니다. 형 루돌프는 강 건너편에 루다라는 회사를 차렸다가 나중에 퓨마로 이름을 바꿉니다. 동생 아돌프는 자신의 애칭 아디와 성 다슬러를 합쳐 아디다스를 세웁니다. 이때부터 앞서 말씀드린 구부러진 목의 도시의 전설이 시작된 겁니다. 아디다스파와 퓨마파는 같은 식당에서 밥도 먹지 않았고 퓨마 직원의 아들이 아디다스 직원의 딸과 사랑에 빠지면 로미오와 줄리엣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징후는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전쟁을 낳았습니다. 세 번째,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의 기적. 당시 서독 대표팀은 헝가리라는 최강팀과 결승에서 붙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죠. 헝가리 선수들은 진흙탕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서독 선수들은 달랐습니다. 아돌프 다슬러가 개발한 획기적인 발명품, 바로 교체형 스터드 축구화 덕분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더 긴 징으로 갈아 끼울 수 있는 축구화였죠. 덕분에 서독은 기적같은 역전승을 거뒀고 아디다스는 전 세계 축구의 황제로 등극합니다.
이때부터 축구는 아디다스라는 공식이 성립되었죠. 네 번째, 축구 황제 펠레와 12만 달러의 끝묶기 사건. 그렇다면 퓨마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네 번째 에피소드, 축구 황제 펠레와 12만 달러의 끝묶기 사건입니다. 1970년 멕시코 월드컵을 앞두고 아디다스와 퓨마는 서로 과열 경쟁을 피하기 위해 펠레와는 절대 계약하지 말자는 펠레 협정을 맺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하지만 퓨마는 이 약속을 깨버립니다. 결승전 직전 펠레에게 거액을 쥐어주며 은밀한 지령을 내리죠. 경기 시작 직전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려고 할 때 펠레는 갑자기 손을 들어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여 축구와 끈을 묶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선과 TV 카메라가 펠레의 발 클로즈업 들어갑니다. 그 화면에 꽉 찬 것은 바로 퓨마의 로고였습니다. 아디다스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고 퓨마는 마케팅 역사상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한 방을 날린 겁니다. 나이키의 탄생과 성장. 자, 이제 무대를 미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아디다스와 퓨마가 독일에서 집안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미국 오리건주의 한 육상 코치와 회계학도가 낡은 트럭을 타고 나타납니다. 바로 나이키의 탄생입니다. 다섯 번째 에피소드, 와플 기계의 혁명. 다섯 번째 에피소드, 와플 기계의 혁명입니다. 나이키의 공동 창업자 빌 바우어만은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와플을 굽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유레카를 외칩니다. 저 올록골록한 모양의 신발 밑창에 넣으면 미끄러지지 않고 가볍겠는데. 그는 즉시 아내의 와플 기계에 액체 고무를 부어버립니다. 당연히 와플 기계는 망가졌고 아내는 화를 냈지만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나이키의 전설적인 와플 트레이너입니다. 이 가볍고 혁신적인 신발은 조깅 붐을 타고 미국 전역을 휩습니다. 여섯 번째, 단돈 35달러 로고의 비밀. 하지만 나이키에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에피소드, 단돈 35달러짜리 로고의 비밀입니다. 나이키의 상징인 수시 로고는 그래픽 디자인 전공 대학생인 캐롤라인 데이비드슨이 아르바이트로 만든 겁니다. 당시 창업자 필 라이트는 이 로고를 보고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뭐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보면 볼수록 정이 들겠죠. 그리고 그 대가로 지불한 돈은 고작 35달러였습니다. 지금 가치로 따져도 몇십만 원도 안 되는 돈이죠. 나중에 나이키가 대성공을 거둔 후 필라이트는 그녀에게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와 나이키 주식을 선물하며 의리를 지켰지만 35달러로 시작된 그 로고가 지금은 수십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일곱 번째, 마이클 조던과 검은색 금지령. 1980년대 나이키는 아디다스를 초월하기 위해 인생을 건 도박을 감행합니다. 일곱 번째 에피소드, 마이클 조던과 검은색 금지령입니다. 당시 신인 농구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은 사실 아디다스의 광팬이었습니다. 그는 나이키와 계약하기 싫어서 미팅 자리에도 안 나가려고 했죠. 부모님의 설득으로 억지로 나간 자리에서 나이키는 조던에게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딴 라인을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에어조던 1을 내놓습니다. 문제는 당시 NBA 규정상 흰색이 아닌 농구화는 착용 금지였습니다. 경기에 신고 나가면 벌금이 5,000달러였죠. 하지만 나이키는 이 벌금을 대신 내주며 말합니다. 신어라. 벌금은 우리가 낸다. 그리고 광고를 때립니다. NBA는 이 신발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신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노이즈 마케팅은 대박을 터뜨렸고 나이키는 단숨에 스포츠 시장에 패권을 주게 됩니다. 여덟 번째, 힙합 그룹 런 DMC와 마이 아디다스. 아디다스는 이대로 무너졌을까요? 여덟 번째 에피소드, 힙합 그룹 런 DMC와 마이 아디다스입니다. 80년대 중반 아디다스는 낡은 아재 브랜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뉴욕의 흑인 래퍼 그룹 런 DMC가 끝없는 슈퍼스타를 신고 무대를 누비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마이 아디다스라는 노래까지 만들었죠. 아디다스 임원들은 힙합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우연히 런 DMC의 공연장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4만 명의 관중이 런 DMC의 외침에 맞춰 신고 있던 아디다스 운동화를 벗어 하늘 높이 들어올린 겁니다. 그 장관을 보고 아디다스는 깨달았습니다. 스포츠가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스트리트 패션과 스포츠 브랜드가 결합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에피소드, 카니에 웨스트의 배신. 시간은 흘러 2000년대. 전쟁은 기술과 콜라보레이션의 시대로 넘어옵니다. 아홉 번째 에피소드, 카니에 웨스트의 배신입니다. 천재 래퍼이자 디자이너인 카니에 웨스트는
원래 나이키와 일하며 에어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키는 그에게 충분한 로열티를 주지 않았고 그를 디자이너가 아닌 단순한 셀럽 취급했죠. 자존심 상한 카니에는 아디다스로 전격 이적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지부스트 시리즈를 내놓습니다. 이 신발은 없어서 못 파는 신발이 되었고 아디다스는 나이키에게 빼앗겼던 북미 시장 점유율을 무서운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비록 최근 카니에의 기행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이 사건은 크리에이터 한 명이 거대 기업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10번째, 기술전쟁 마라톤, 이 시간의 벽 깨기. 마지막 10번째 에피소드는 기술전쟁, 마라톤 2시간의 벽 깨기입니다. 나이키는 베이퍼플라이라는 사기급 신발을 만듭니다. 탄소 섬유판을 넣어 스프링처럼 튀어나가는 신발이죠. 이 신발을 신고 킵초게 선수가 인류의 한계라던 마라톤 2시간 벽을 깼습니다. 그러자 다른 브랜드 선수들이 반발했습니다. 이건 기술 도핑이다. 금지해야 한다. 논란이 커질수록 나이키는 웃었습니다. 가장 빠른 신발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었으니까요. 아디다스 역시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를 내놓으며 반격에 나섰고 지금도 두 회사는 0.01초를 줄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물론 갈등은 발전의 원동력. 자,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독일의 작은 마을, 강을 사이에 두고 싸우던 다슬러 형제의 주문은 아이러니하게도 스포츠 산업 전체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형제가 싸우지 않았다면 아디다스도 퓨마도 없었을 것이고 강력한 라이벌이 없었다면 나이키의 혁신도 없었을 겁니다. 2차 대전의 벙커에서 시작된 이 전쟁은 축구장의 진흙탕을 지나 농구 코트의 함성을 넘어 이제는 메타버스와 패션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나이키 창업자 필 라이트는 말했습니다. 비즈니스는 전쟁이다. 평화로운 전쟁이다 하지만 그 안에 피는 흐르지 않는다. 다만 영혼이 걸려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들의 전쟁 덕분에 더 가볍고 더 멋지고 더 빠른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발장에는 어떤 브랜드가 놓여 있나요? 그 신발끈을 묶을 때마다 100년을 이어온 이 치열하고도 위대한 형제의 난을 기억해